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맛에서 건강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안전한 것인지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식품 선택에 있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식품 라벨이죠. 그래서 오늘은 식품 라벨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바구니즈 주제는 식품 라벨 읽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선식품만 먹을 순 없죠. 자이든 타이든 가공식품을 먹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식품 라벨을 확인을 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우선 라벨을 보면 참 많은 게 적혀 있어요. 종류를 좀 알려주세요. 네, 쉽게는 식품의 유통기한도 있고요. 또 인증마크와 영양성분표도 라벨에 적혀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또 각 식품별로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뭔가요? 네, 식품 라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유통기한 확인이죠. 이 유통기한의 경우 예전에는 유통기한으로만 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조연월일 그리고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한 중에서 선택하거나 또 두 개를 다 표시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본 적은 있는데 참 헷갈려요. 유통기한, 품질 유지 기한, 소비 기한, 이게 다 어떤 뜻인가요? 네, 식약처가 펴낸 식의약품 용어집에 보면요. 상미기간이라고도 알려진 품질 유지 기한은 최상의 품질 유지 가능 기한으로 표시된 저장 조건 하에서 그 품질이 완전한 시장성이 있고 표시한 특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최종 일자를 보증하는 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이 좀 더 어렵죠. 그리고 최종 권장 사용 일자와 같은 뜻의 소비 기한은 표시된 저장 조건 하에서 그 일자 이후에는 소비자가 통상 기대하고 있는 품질 특성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추정 기간의 최종일을 보증하는 날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일자 이후는 식품의 시장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유통기한이 넘어간 음식은 그럼 버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고민 많으실 텐데요. 먹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한 음식은 안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유통기한은 지났어도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고 음식에 변질이 없고 또 섭취 시 체내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변질에 민감한 우유의 경우도 보통 유통기한이 냉장 기준으로 9일에서 14일이죠. 근데 실제로는 미개봉 시에는 45일까지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를 45일이나 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소비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버리는 음식이 많았는지, 소비 기한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잘 알지 못했던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식품 라벨에 있어서 유통기한 표시는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 역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통기한 살펴봤고요. 또 네. 어떤 내용 봐야 할까요? 네, 사실 가공식품 라벨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영양성분 표시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등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딱 봐도 신선한지 아닌지 구분이 되잖아요. 또 각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도 이미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가공식품은 다릅니다. 식품 라벨의 영양 표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식품을 고를 때도 한층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성들의 경우 또 요즘은 남성들도 몸매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칼로리는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열량 외의 내용은 많이 적혀 있어도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전에는 중요한 재료 5가지만 표현하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총 9가지를 의무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해당 식품의 1회 제공량과 영양성분 기준치도 제시해야 하고요.
그 네. 기준치가 헷갈리더라고요. 비율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확인이라는 말 좀 어려우시죠? 근데 좀 중요한데요. 일반인의 일일 평균 섭취 기준량을 바탕으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이 12%라면 해당 제품의 1회 제공량에는 하루 필요한 지방량의 12%가 들어있다는 의미인 거죠. 네. 또 라벨에 보면 영양 성분 표시뿐만 아니라 영양 강조 표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그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넣어놓은 내용인데요. 일일이 영양 표시된 수치를 읽지 않고도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금방 알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량을 강조한 무지방, 저칼로리, 초유 함유 등의 표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칼슘 강화, 성분 첨가 등의 비교 강조 역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들이 강조돼 있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그건 모두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표시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지방 같은 문구가 있으면 우리는 이건 많이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저지방은 열량이 없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결국 저지방 식품도 많이 먹으면 고열량 섭취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양 표시를 좀 더 쉽게 읽는 법, 이해하는 법을 좀 배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 그리고 각각의 열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식품이 총 6회 제공량으로 나와 있다면 1회 제공 열량에 6을 곱해야 자신이 먹는 칼로리가 나오는 것이죠. 라벨에 나와 있는 칼로리만 먹고 싶다면 6분의 1로 나눈 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네, 한 번 먹는 게 전체 열량이 아니라 그 6분의 1로 나눠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부분 살펴봐야 할까요? 네, 또 영양 성분표에서 관심 있는 영양 성분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비만이나 과체중이 걱정되는 경우는 열량과 담 함량을 확인하고요. 혈압이 걱정되면 나트륨 함량과 퍼센트 영양 성분 기준치를 확인하면 좋겠죠. 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재냉동하지 마십시오. 개봉 후에는 빨리 드십시오. 이런 문구들이 우리가 자주 보는 주의사항인데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재료로는 쓰지 않지만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면서 불가피하게 섞일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주의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주로 표시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난류나 우유, 메밀, 땅콩, 또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유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이고요. 본인이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직접 먹는 것이 아니더라도 미리 라벨을 읽어보고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라벨 읽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식품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요. 각종 인증 마크를 확인한 후에 식품 뒷면의 라벨을 확인해 원료명에 따른 원산지 및 함량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라벨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데 이때 반드시 1회 제공량을 제일 먼저 읽습니다. 또 총 몇 회 제공량인지 확인한 후에 식품의 열량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영양소 기준치를 통해 하루 섭취해야 되는 양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살피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실전에 들어가 봐야겠죠. 라벨을 읽고 똑똑하게 장 보는 법, 예를 들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우리의 주식인 쌀입니다. 쌀 라벨에는 제품명이나 원산지, 중량, 품종, 도정일자 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생산일자로 따졌을 때 올해 수확된 햅쌀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직후에 햅쌀은 윤택이 나고 수분 함량도 높고 점성도 강해서 맛이 좋으니까요. 생산 연도를 확인해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햅쌀을 구입하고요. 또 도정일자 역시도 최근일수록 밥맛이 좋은데요. 보통 가장 맛있는 밥은 도정한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쌀로 지은 밥이라고 합니다. 쌀 품질의 차이는 생산 일자보다 도정 일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것은 품종인데요. 자신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확되는 쌀 중에 고품질의 품종으로 18가지를 선정하고 있어요. 추청, 동진, 오대, 일품, 남평으로 각 품종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선택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생산 연도와 도정 일자가 비교적 최근인 제품을 고르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육안으로 좋은 쌀을 고르려면 쌀알의 모양이 대체적으로 균일하고 투명하고 광택이 나고 또 쌀알에 금 간 것도 없고 흰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쏙쏙 들어오는데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라벨에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먼저 비유지방, 비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 무함유 같은 표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식물성 지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식물성 지방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지만 열량은 1g당 9kcal 정도로 높은 편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무자가 들어간 게 궁금해요. 정말로 그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무설탕, 무가염, 무가당 이런 표시들 보셨을 텐데요. 먼저 무설탕의 경우에 설탕을 제외한 다른 감미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과당이나 솔비톨, 자일리톨 등이 사용되고요. 이 감미료들은 1g당 2에서 4kcal의 열량을 내죠. 또 무가염이나 무가당의 경우에 인위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본래 식품에 나트륨이나 또 당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무색소 표시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인공색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에 무색소 강조 표시를 해서 다른 식품들에는 마치 색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추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해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바로 제로 칼로리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제로 칼로리 하면 솔깃하실 텐데 실제로 칼로리가 없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현행법상 열량이 5kcal 미만인 식품의 경우는 다 제로 칼로리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제로 칼로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무조건 믿고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오해하기 쉬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을 구입하면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냉장 보관식품, 상온 보관식품, 냉동 보관식품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되나요? 네, 냉동 보관할 조리식품은 냉동실 상단에, 냉동 보관할 육류와 어패류는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참고로 생선 핏물은 생선을 빨리 상하게 하므로 씻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 채소나 과일은 흙이나 이물질 제거 후 보관하는데요. 채소는 씻어서 밀폐 용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금방 먹을 육류와 어패류는 냉장실에 보관하되 어패류는 씻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되고요.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바로 달걀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 쪽에 두시지만 오래 두고 먹을 달걀은 포장 용기 그대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니까 금방 먹을 것만 보관하면 됩니다. 달걀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네. 또 알게 되었네요.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을 때 라벨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왠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거부감도 들거든요, 사실. 네, 제가 이제부터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해 두실 점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들만 사용되기도 하고요. 식품의 맛과 향, 그리고 조직감, 영양이나 보존성 등 품질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역할 또한 하기 때문에 막연히 식품 첨가물은 유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버리고 자주 쓰이는 첨가물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식품 첨가물 종류를 알려주세요.
네, 먼저 착색료가 있는데요. 착색료는 식품 본래의 색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식품 첨가물이고요. 천연식품에서 색소 성분을 추출한 천연색소와 화학 반응을 통해 추출한 인공색소가 있습니다. 보통 사탕과 젤리, 빙과류에 많이 사용되죠. 대표적인 천연색소는 캐러멜 색소, 치자 적색소, 적양배추 색소 등이 대표적인 인공색소로는 식용색소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녹색 제3호, 청색 제1호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첨가물이 있을까요? 네, 식품의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인 감미료가 있는데요. 감미료는 소량으로도 단맛을 내기가 쉽고 또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당뇨병 환자의 식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자나 껌,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되고요. 자일리톨이나 아스파탐, 사카린 나트륨 등이 해당됩니다. 네. 방부제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알아봐야 할 물질입니다. 네.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식품 보존에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이름이 워낙 까다로워서 방부제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방부제 종류도 알려주세요. 네, 보존료와 산화 방지제, 착행료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먼저 보존료는 식품의 부패 방지와 식중독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품의 맛과 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빵이나 소시지 그리고 치즈 등에 들어있는 아황산 나트륨, 무수아황산, 소르빈산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산화 방지제인데요. 식품에 함유된 기름의 산화를 막습니다. 껌이나 식용유, 마요네즈 등에 들어있는 아황산 나트륨이나 L-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이 있고요. 또 착향료의 경우 식품 고유의 향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천연 착향료인 레몬 정유 그리고 오렌지 정유와 합성 착향료인 바닐라 향, 딸기 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가물들을 확인할 때 참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글씨가 작다는 겁니다. 매번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야 하거든요. 네,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는 원재료, 유통기한, 내용량 및 열량 등 필수 정보만이 10포인트 이상 큼직한 글씨로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사탕, 빵, 드레싱, 고추장 등 11개사가 생산하는 30개 제품인데요.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해당 제품의 바뀐 식품 표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장지에 충분히 담지 못한 정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농사 짓고 밥 짓고 살지 않은 이상 가공식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 먹게 되는 것, 식품 라벨 읽는 법만 잘 익혀도 훨씬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구현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